삼성이나 지금 세종도 마찬가지고 성업도 마찬가지고 분양 자체가 일단 실지 아니라서 분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양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역을 지어 완공 후 분양 내지는 성분양의 공사를 지어 그런 방식에 대한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거에 대한 생각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충북도 사례가 있지만 그건 불과 10% 정도 최초에 발표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알로스의 그런 하려면 최대 20%, 저는 20% 정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20% 단위에서는 운동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내식당 이외의 공공공간을 할애하기에는 주소수가 적지 않은 그런 것들을 최대 확보해 주려면 그만큼 주소수도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토지 분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실물 보여주는 완공 분양을 위해서 그걸 전제하고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한 머릿속 결과는 어떤지 발표하신 분이 토론자분께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어느 선생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지 지적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나?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 좀 해보신 분들이 공공기관에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김준식 팀장님, 안국진연구위원님, 안학부상부사무라는 그 분들 중에서 실력 있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시에 어떤 민간 사업자께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땅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800여 평 정도 되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컨설팅 비슷한 그런 요청을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합 형태로 해서 사업자들 건축주를 모으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쪽에서 판단을 하기는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주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지만 놓고 주문주택을 전부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주어지지만 거기에 각자 자기의 입맛에 맞춤형의 개별주택을 원하는 모습을 얘기가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양주택에는 그런 방식은 약간 사업성은 어렵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좀 검토를 했었는데 20호 이상 한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데 계획은 20호 이상 하지만 20호를 통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20호 마스터 플랜을 그리지만 그거를 3 내지 5개 주호씩 개발할 수 있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면 전체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완벽한 커뮤니티도 되면서 사업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그 사업 시행자들을 이제 면담을 해보면 한 3채 정도를 돌릴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3채 정도 돌렸을 때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목수가 와가지고 한 채만 하고 가고 그게 아니라 한번 와가지고 3채를 한꺼번에 보고 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세이브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여기 신치호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화순 잠정 햇살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들은 바로는 다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땅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까지 같이 해서 분양하는 거고, 되게 은평이나 지금 세종, 은평 같은 경우가 이제 완파는 됐지만 이게 되게 그 수요자들이 그냥 일단 땅을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사놓자 해가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땅은 다 팔렸는데 한옥이 며칠 없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좀 추진하는 그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선도적으로 몇 세대 정도는 제대로 된 한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잘 분양을 해서 붐업을 시켜주는 그런 전략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혹시 추가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그 유사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옥마을을 하기 전에 그 바로 인근에 블럭형을 똑같이 해서 이제 제로에너지 마을이라는 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패시브하우스 계획을 세워서 30호 단위로 2개 블럭을 공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블럭형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를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이 30호 정도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지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지가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급이 안 됐고, 그렇다고 치면 특히 한옥 같은 경우는 뭐 다 말씀하셨지만 좀 개별적인 그 관심이 있고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먼저 다 지어서 판다는 게 과연 한옥의 특성에도 맞는가 좀 이런 의문이 들고, 현실적으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런 아까 원고 교수님 얘기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뭐 LH가 안 왔는데 LH가 최근에 뭐 취약계층, 주거복지 이런 측면에서 자꾸 사업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그 아파트보다는 새로운 좀 주거문화 쪽으로 좀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제로에너지 마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실제 민간 공급을 했을 때는 2번 유찰이 됐습니다만 현재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 리츠라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리츠라는 사업이 기존의 수도권에서 이제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몇 년간을. 그래서 그게 좋으면은 그 집을 사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단독주택을 리츠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이 젊은 층이나 특히 이런 꼭 은퇴자만 할 건 아니라, 최근에는 한옥이 이제 사실 인기를 끄는 것들도 방송이나 이런 거에 몇 번 나왔지만, 애들 아토피 있는 애들이 또 한옥에 살면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LH나 이런 또 임대 그 리츠를 활용을 해서 이런 한옥들을 좀 지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입니다. 조 소장님 답변이 좀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충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한옥이 근본적인 문제나 문제가 아니면 특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옥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 정도로 내가 살만해. 근데 그게 우리 업체하고 똑같아서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겪어본 주택들은 대부분 한양 살고 싶지만 아무리 좋아도 옆집 한양이랑 똑같아. 그런 실력수.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먼저 시공을 분양하는 것 자체가 한옥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런 취향이나 그런 특징들을 오히려 관광시키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그려보면 한옥마을의 경험이라는 자체가 어쨌거나 좀 큰 규모로 갈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소규모로 해서 여러 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최유정 교수님, 예, 종합적으로 예. 오늘 뭐 중요하고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저쪽 한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지하로라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특히 마을을 만든다고 할 때는 예전에 그 못했던 바로 그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특별하게 우리 집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여기서부터 얻는 어떤 프리미엄 그거를 즐기만한 수요층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라면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했지만 많이 아쉽기도 하고 불안한 게 뭐라면요. 이 중간의 영역에서 기호자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세심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굳이 말하면 도시 설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도시 계획적 차원이기보다는 도시 설계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되는 사람의 주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LH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계단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토목 쪽에서는 작업을 못합니다. 공원 녹지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높여주고 품격을 높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 문화나 도시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또 오늘 한옥마을 우리 국가한옥센터에서 하는 포럼 자체가 저는 뭐 가이드라인을 좀 싫어하고요. 가이드라인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틀이라든가 그걸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좀 진일보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건축계획구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 힘들냐면요. 도시계획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해가지고 도시적인 툴이 하나하나 개개 건물에 대한 구정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실천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 건물을 땅을 한옥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도 그 땅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건물을 짓고 싶다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면 특별건축계획구역이었고 그건 바로 건축심의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도적인 것들을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이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면 과연 그러면 그게 중복되어 있는 그런 틀을 좀 없애고 아주 쉽게 한옥이라는 마을로 한옥을 잘 지을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한옥마을 어떤 지금가 한옥센터에서 많이 만들어주시면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대한 분위기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공동의 가치라든가 공동의 이야기 오늘 타이틀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서로의 어떤 담론을 끌어내는 거라면 내가 있는 곳에 대한 부분 한옥이 주는 아름다움이 저절로 좀 표현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센터한테 공이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했습니다. 신시우 박사. 예. 시그널이 아주 좋은 시그널이 2015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매매 양이 통계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가 2015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5% 정도가 증가가 있고 서울 경기권에서 50%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장에 던져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파트 위주로 가져온 그 매매가들이 단독주택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이제 첫 시그널입니다. 근데 한국은 목조주택 하나 들어가고 목조주택은 또 단독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조주택은 지금 시장이 아주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 이면 배경을 보면 목조가 먼저 간 이유를 보면은 싸고 그다음에 한옥과 똑같이 건강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 시장에 가고 있는 가운데 목조주택 중에 특이한 아주 또 특별한 분야인 한옥시장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개별 건축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막을 내려야 될 시기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개별 건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국토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셨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국토부는 거의 산업 육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육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R&D 사업이라는 거를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좀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했었던 한옥인력 양성 사업 꾸준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모든 교육 관련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넘겼더니만 수업 대상이 건축사고 목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미 된 분들이잖아요. 그 사업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잘 진행되던 사업. 그래서 지금 통해서 다시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에서 한옥 건축 설계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한옥을 바라볼 때 이렇게 좀 필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 한옥은 비싸다. 그 비싼 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강송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평당 2천만 원 들어도 그 한옥에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한 시장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치면 벤츠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벤틀리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나쁜 놈을 만들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차를 줘야 되고 아반떼를 타고 싶고 더 작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능이 좋은 아반떼를 줘야 되고 깡통 같은 걸 줘갖고 타고 가다가 죽어도 알고 싸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R&D 결과들이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R&D 결과가 한옥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한옥이 갖고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갖고 현대 기능에 맞춘 한옥을 싸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이라는 게 근대화되면서 다 끊겨버렸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차지를 했고 그래서 다시 한옥이 이제 돌아왔는데 조선시대 집을 보고 한옥 벽을 벽돌로 이렇게 벽식 구조로 세우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더 강한 시기입니다. 지금 기둥이 힘들어하는 걸 벽이 좀 나눠가지고 괜찮은 건데 한옥을 말살하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 생각이 들고 고급 시장과 일반 시장을 나눠서 각각 맞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알린다는 거죠. 새우깡에 빨간 걸로 칠하기를 원하면 빨간 걸 칠해줘야 되잖아요. 그 새우깡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한옥 마을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원래 기존에 20% 상인데 모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완화를 시켜서 50% 이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50% 이상으로 20% 50%까지 와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이제 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자문받으면서 배운 건데 그런 의견이었는데 10%당 대목에 한 분씩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일이 20%에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더 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규모를 가진 업체가 없다는 건데 작은 규모들이 모였을 때 각각 대목들이 한 분씩 중간 관리자들이 한 분씩 붙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습니다. 이걸 뭉쳐서 2-3개 정도의 그 마을 형성되는 것을 한 분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것도 완화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고 특별건축 계획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탑다운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고 한옥은 이래야 돼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방식이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자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나 채널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 그룹에서 만들어갖고 이걸 이렇게 해야 한옥 마을이 지켜지는 거야 하고 떨어뜨리는 방식은 수요자가 외면해버리는 순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운이 좋게 수요자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래 그러면은 잘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수요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특성이 어떤 건지가 조금 더 같이 관찰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고려가 되면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성이나 이런 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당장 위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볼 기회를 다 가졌는데요.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쯤에 얘기의 기회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드려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봐서 또 진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이렇게 짧게 몇 점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나 이렇게 거스로 해서 의견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기 이렇게 밝혀주시고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문화재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한옥의 내진에 관련된 기술 쪽을 좀 실무적으로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구조기술사 사무소를 하고 있는 구조기술사 이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기술적인 얘기를 떠나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한옥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작은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한옥에 대한 매력이 사업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대형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에 뛰어들 텐데 이제 그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형사들이 들어올 시장이 아닌 거가 무척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시장 논리나 사업적인 논리에서 대형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여러 가지 논의됐던 사업비,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게 뭐 지가나 건축 공사비가 높은 이유 외에도 또 다른 게 또 근원적으로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죄송합니다. 질문에 몇 점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패널 분들 중에 이해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아무나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죠. 한옥시장에 대형사가 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뭐 그런 이유인데 뭐 그 이유가 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가 제가 알기로 사실은 뭐 제가 뭐 알아가 지금 답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대형 건설사 특징은 뭔가를 새로운 걸 발굴해서 새로운 걸 수리해서 거기에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최대한 수익을 남길까라는 고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옥시장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 시장 자체가 컸고요. 그리고 건설사가 들어와도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분명히 합성 분석은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부 초기 계획을 했던 이천 성균대라는 이천 성균대 하나마을이라는 지금 이천시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수입됐는데 지금은 무사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됐는데요. 그 규모가 한 300세대 규모가 엄청나게 큰 하나마을이었는데 그 사업 시행자분께서 일단 첫 번째로 현대건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로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가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상품을 했겠죠. 그럼 어느 순간 못하겠다. 얘네가 돈이가 되지 않고서는 직소링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줄 수 없겠다. 뭐 그런 답변이 들어와서 일단 무산됐고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 말고도 실태건설이라든가 건설회사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그 어떤 초기에 그런 예를 들면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 그런 것들 최초로 내가 나가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을 가진 대형 건설회사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경험상을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자 중에 대형 건설사에서 한번 모신 걸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혹시 박경립 교수님 뭐 의견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얘기는 길게 안 하겠고요. 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이라는 것하고 한옥 그 개별 건축하고는 좀 구분해서 논의가 좀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한옥 가서 살려 하는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모도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뭐 30평 얘기들 했는데 사실은 한옥 가서 살려는 그 두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0평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한옥이 갖고 있는 개방성과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혜택이 돌아오길 바라는데 지금 그 마을들이 쭉 이어진 것들 보면 대부분 도시 한옥 분양하듯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보니까 마스터 플랜을 할 때부터 한옥 마을이 그러니까 전통 마을이 갖고 있었던 자연 지형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현대 주택 짓듯이 토목 단지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 한옥을 올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을 고르고 나눌 때부터 한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집은 작지만 그래도 마을이 갖고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비워도 안전한 마을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치가 없어진 그냥 그 벌거벗은 한옥만 남는다 그러면 그게 마을로서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꼭 분양해서 사업성 얘기만 하다 보니까 착착착착 잘라갖고 밀도가 높아진 농촌의 도시 한옥이 이상한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죄송한데 그 계획하신 분들이 관여했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강릉 걸 보면서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강릉의 기후와 지형이 반영된 전통 가옥의 구성 룰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면은 야 이게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 다 지어지고 있구나. 지역성이라는 것이 뭐 일부러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과 기후와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게 대응된 건데 너무 정체성이 없는 한옥들로 가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심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좌판이 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시작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업은 이미 1000년 이상 지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속에 한업을 필요로 하는 그 요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더 높여서 들어가는 단계의 연구들과 노력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쪽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윤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신 소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이제 한옥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충북 신청사에 갔다가 충북이 아니죠. 경상북도였나? 신청사에 거기 한옥 마을 아니고 한옥 그 주택을 이제 또 계획을 하시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뭐 말씀이 이제 그 인력을 그죠, 설계 쪽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다고 그러시길래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옥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력 양성이 뭐 되고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문화재 쪽으로 가시고 이제 새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가 2013년에 이제 그 아우리 한옥센터에서 나온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중간관리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그 이후로도 근데 그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방금도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약간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한옥 인력 양성, 특히 이제 중간 관리라든지 중간층 이제 설계 인력을 어떻게 좀 양성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런 걸 개선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신치우 박사하고 그다음에 혹시 복상규 사무관님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관님이 예산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셔도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한옥 건축 자산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 안에 기존에서는 중앙에서 하던 교육 사업이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도 경북 한옥 지원센터를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옥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설계 인력입니다. 설계 인력인데 그렇다고 또 설계력이 마냥 부족한 것도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지어지는 숫자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설계를 다 또 와서 들으세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0년도 정도나 3,000년도 정도 투고에서 마련한 수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3,000년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요청이 된 건데, 그리고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중간 관리자 그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시공도 이제 관리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중앙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해서 예산이 못 만들어지거나 보통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산 문제라고 사무관님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제작도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사실 타 부처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 시장에도 이제 갈수 성과가 부족하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들 좀 예산화가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하여튼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전문력 양성에 대해서 계속 언젠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김석순 소장님 추가적인 발언이 있으셨으면 해서. 예, 지금 어쨌든 간에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한옥 설계 전문 인정 양성과정도 하고 이게 굉장히 지원은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장이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여기 플로어의 한옥 설계 전문 인정 양성 과정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금 몇 분이 눈에 띕니다. 이게요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의 한 3, 4학기 수준의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번 맛을 보고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터 건설인가요? 하루 일만에 바뀌어갖고 그 예산에 아주 0.00000 정도 될 겁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계속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반드시 몇 년 후에 볼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좀 마련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플로어에서 더 말씀이 없으신 저기 손들고 계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설계하고 있는 천진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한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경우 BF 인증이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볼 때는 기단 자체를 없어져야지만 설계가 가능할 정도로 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해서 답변을 하시죠. 기단이 없어야 된다고.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과 관련해서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좀 자유롭게 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부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동시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술은 한옥 건축과 관련돼 있는 기술은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술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디자인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거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추가로 다른 점도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저기 경주에 안동에 무슨 공공건축을 지었는데 슬로프가 안 나와가지고 구멍을 안 내려줘가지고 27m를 배치고 뽑으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화가 어떻게 되냐고 답을 못 해줬어요. 뽑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리프트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찬연도 R&D 사를 꼭
콘치를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다음 R&D 준비하는데 장기간 그다음에 받침 간혹 쪽으로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재료들을 써서 고기 안에 지진 관련도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지진을 못 들어오면 이제 이름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려품 쪽으로 아마 같이 조금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받침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공공건축물로 가겠다는 건데, 공공건축물이 꼭 필요한 게 배려품이고 간혹은 또 일반들이기 때문에 다 걸리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걸 연구가 차근히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실무자니까 실무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배수 인증 시행 시점 이전에 계획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입이 됐던 거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램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장애인 기관이랑 협의를 여러 번 해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단 문제를 기단뿐 아니라 사실 기단은 낮게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기단에서 실내로 예를 들어서 내부가 바닥 난방의 경우는 되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훨씬 큽니다. 기단보다는 기단은 주로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계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기단에서 내부 단차가 있을 때 올라가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증 개발과 합의를 할 때는 최대한 램프가 이제 그 일상적이나 정관상 그렇게 않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를 많이 고려를 하는데, 기관 측에서는 그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리프트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의를 넘어가게 되면 심의에서는 그런 거 아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 현실의 문제고, 우리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다각성인가에 이제 그 신재생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약 예외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금융계정을 통해서 기획도 예외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R&D를 통해서는 제가 보기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매년 돈을 내야 돼요.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되고, 완전 점검받는 비용이라서 그 기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길 하나 뽑아주고 끝날 걸 왜 리프트를 달아갖고 돈이 계속 나가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리프트를 꺼내야 되거든요. 사실 리프트 가도 되는 건데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플로어에서 여기 한 분 더 손 드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온 김기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방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그 지자체에서는 이 한옥마을 이렇게 지금 경북에도 만들고 있지만 그 한옥마을을 통해서 이 관광 전환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이 하나 생기면은 전주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이 관광으로서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경북에서 만들고 있는 그 한옥마을도 앞으로 한 2030년까지 한 700채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 전부 다 관광 강화에서 이제 어떤 그 지역에 그런 포인트를 만들고 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북촌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가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업화되면서 그런 한옥마을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관광 전환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좀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관광자원화의 문제.
버리시는 거거든요. 혹시 신치우 박사? 대표적으로 안동 하늘마을을 보시면은 여왕이 다녀간 이후로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거주형 마을이 관광형 마을이 돼가지고 거기는 그 문을 더 이상 안 열어줍니다. 저희가 여왕 다녀가기 이전에 가면은 집에 보통 붙잡히면 2~3시간씩 잡혀있다 나왔어요. 그걸 대답도 해드려야 되고 뭐 집안 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어떻게 아주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연담을 하다 보면 뒤를 탁 쳐다보면 문 틈사이로 눈알이 한 20~30개씩 이렇게 있어요. 나를 쳐다본다고.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제 그게 거주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은 그냥 이제 상업마을이 됐습니다. 거기는 거주를 위한 마을이 아니고 상업마을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상업마을로 본 거고 그런 마을들은 그냥 상업마을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거주자를 위한 마을이 상업화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또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나오고 저기 막 섞이면서 그 거주를 위한 마을이 상업용도로 계속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리를 해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마을에 한옥들이 들어오는 게 보급형 마을이면 그런 관광화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마을이 만약에 관광형 마을로 개발이 된 거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고 난 특별히 거주형으로 할 거다. 저는 거주형 마을로 가되 예를 들면 대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니까 그걸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픈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시 개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옥 공모전에서 대상받은 작품들이 주택일 경우에 상은 줬는데 아직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생각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오픈하우스를 해서 내부를 좀 보여줄 수 있게 해보자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좀 찾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을 처음부터 좀 우리 얘기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귀에는 사업성에 관한 얘기가 비교적 많이 들렸고, 무슨 그 거주자 수요 부응하는 문제하고 분양 방식 등에 관련된 얘기, 디자인, 뭐 도로 배치 등등의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 사업자 문제, 또 전문가 양성에 대한 얘기. 누군께서 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끔 하자 이런 의견은 좀 있으셨고, 여기 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얘기는 더